2013학년도야. 그럼 여러분 거의 뭐 10년 넘었잖아. 그러니까 옛날 문제들은 어땠냐면요. 문제만 봐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부터 보라고 했고 보기부터 보라고 했던 거야. 왜 그런지 볼게요. 자, 47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저는 바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이 역마라는 이 소설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인물 간의 관계예요. 이게 반전 때리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지금 계연이랑 성기가 둘이 사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모야. 약간 진짜 존나 이게 약간 예나 지금 약간 클리셰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모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이모 조카야 알고 보니까. 근데 나이는 성기가 더 많아요. 계연이가 나이가 좀 적어.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어떤 아이디어고 반전 때리는 핵심적인 사건이거든. 어떻게 보여줘야 돼? 당연하죠. 과거 장면 삽입할 수밖에 없지. 왜? 과거에 얘네가 그러니까 인물 관계를 보여주려면 과거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어느 정도 작품을 알고 있으면. 자, 두 번째. 작품을 몰랐다고 해도요. 두 번째 문제도 바로 보여요. 봐. 지금 얘는 시점에 대한 문제잖아. 그러면 보세요. 기억은 보기의 가히 시점이래. 그럼 자, 3인칭 전지에서 보니까 뭐로 바뀌었어? 1인칭. 자, 주인공을 성기라고 본다면 1인칭 관찰자야. 자, 그럼 봐요. 3인칭 전제의 특징은 뭐냐면 화자, 즉 1인칭 대명사가 없죠. 반면에 1인칭이니까 1인칭 대명사가 있어야죠. 자, 두 번째. 전작 작가 시점이니까 속마음이 있어야죠. 마찬가지 얘도 관찰자의 속마음 있어요. 하지만 주인공의 속마음은 없죠.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에 나온 대로 보기에서 물어본 대로 기억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표현해 보재. 그 기억을 봅시다. 야, 엄마 좀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 아이고, 이 뼈만 남아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냐고. 그럼 뭐야? 얘기했죠? 자, 다시 1인칭 대명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1인칭 대명사가 있어야 돼. 1인칭 대명사가 있어야 돼요. 1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 그리고 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엄마 좀 뭐라고 하지 마라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여. 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미는 명사지만 문맥상 1인칭 대명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법에서 맨날 틀리는 게 이거잖아. 빨간색이네. 이런 것도 미신이죠, 이제. 아버지, 당신께서는. 그럼 여러분 눈에 이 당신이라는 건 유 2인칭으로 보일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니까. 여기는 문맥적으로 뭐였다고요? 3인칭이라고. 3인칭 대명사라고. 됐어? 여기 있는 당신은 3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잖아. 문맥적으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 두 번째 1인칭을 자. 나는 나의 뼈. 나는 나의 뼈. 엄마는 나의 뼈. 자, 봐. 지금 화자가 누구야 이러면? 성기잖아. 근데 화자가 누가 돼야 돼? 옥화가 옥화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아웃. 당연히 아웃. 당연히 아웃이죠. 이해됐어? 자, 봐봐. 옥화 1인칭으로 얘기해야 되잖아. 지금 누구 뼈밖에 안 남았어? 아들 뼈밖에 안 남았잖아. 기억을 보라니까.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누구 뼈만 남았어? 아들의 뼈만 남았잖아요. 나의 뼈가 아니라 아들 뼈지, 그러니까. 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1, 4, 5는 이 뒤쪽에서 아웃이야. 그럼 봐. 나는 아들의 뼈야. 옥화는 아들의 뼈야. 1인칭이 지금 옥화라니까요. 인호는 인호의 아들이라고 누가 얘기해? 나는 내 아들의 뼈만 이겠죠. 정답 이건 끝이야.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인칭 대명사 찾는 문제야. 쓰세요. 출제 의도. 문맥에 따른 인칭 대명사 파악하는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작품 해석과 전혀 상관없죠. 옛날 문제 이런 게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부터 보라고 했던 거고 보기부터 보라고 했던 거야. 왜? 옛날 10년 전에 이런 스타일이 주된 문제들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선지부터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49번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품의 주제는요, 반전 때리는 거라니까. 반전 때리는 거라고.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반전 때리는 장면이 어디야? 여기라니까. 전환되잖아. 역시 정답은 3번이니까 주제 반전 때리는 거고 전환 정답 3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물론 좁히고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설계가 다 보여버리는 거야. 자, 그럼 주제는 뭐야? 보기에 나와요. 김동률은 역마의 인물종을 통해 운명의 수용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근데 운명의 수용이 단순히 수용, 패배가 아니래요. 자, 여기 아니라는 말 그대로 아니지. not이야, not. 운명의 패배가 아니야. 그럼 뭔데? 오히려 조화라고요. 조화. 조화. 그러니까 수용 그 이상이야. 자, 이거를 우리가 해겔의 변증법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요. 해겔의 변증법은 정, 반, 합에서 김동리 작가는 합으로 본 거야. 합으로. 고차원적으로 넘어간 거로 본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거냐? 이쪽 차원에서 보는 입장도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운명을 그냥 수용해버려. 즉 삶에 대한 적극성이 없어. 그리고 그 판단이 되게 비합리적인 근거에서 왔어. 또 주체적이지도 않아. 이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는 좀 문제가 있네라고 비판의식도 담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조화라고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비판으로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런지는 설명이 됐을 거고. 자, 근데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공은 일단 성기예요. 그리고 성기랑 사랑을 했던, 근데 실제로는 성기의 이모라고 판단이 되는 계연이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러면 성기와 계연의 사이는요, 둘의 의지와 감정은 사랑이겠죠.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이별이거든. 그럼 왜 이별이란 선택을 했냐?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죠. 뭐 때문이야? 운명 때문이라고요. 그럼 운명에 따라서 이별을 결정했다는 거는 주체적이야 아니면 수동적이야? 수동적이죠. 운명을 수용한 거니까. 이해됐어? 그 정답이 그래서 3번 되는 거예요. 주체적이진 않아. 왜? 운명을 받아들인 거니까. 가족들이 헤어져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가족의 의견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헤어지거든요. 결국 이건 뭐라고? 주체적이지 않다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지문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더라도 답이 다 나왔던 거예요. 옛날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그러니까 자꾸 문제부터 봐라, 보기부터 봐라. 그 시절의 문제는 틀리지 않았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없어요. 풀리더라도 오답률이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풀면. 알겠어? 그래서 근본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는 느낌을 잡아주셔야 되고, 잠깐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작품 뚫고 문제까지 다시 올게요. 보세요. 일단은 1948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1948년이라 그러면 제가 얘기했었죠. 일제시대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가 아니었다고. 근데 일부 근대화가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면 중세와 근대와 현대까지 뒤섞여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시대에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왜? 병에 걸렸지. 왜 걸린지를 모르잖아. 그러면은 운명에 거슬려서 병에 걸렸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그 시절은 어쩔 수가 없는 중세, 근대, 현대가 혼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작가가 정말 머리를 잘 썼고 잘 설계를 한 거예요. 자, 이 화개장터라는 곳은요, 일단 경상도 하동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고 전라도 구례 쪽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각각은 의미가 있는 거야. 일단 하동은 계연이가 가지 않은 곳이야. 계연이가 간 곳은 구례야. 지금 성기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엿장수가 되기로 했고, 엿장수는 떠돌이 엿장수기 때문에 떠돌 수가 있는 거야.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기의 선택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었거든요. 그럼 벌써 단순히 구례라는 하동이라는 지명을 넘어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계속 이 우리의 무의식에 깔려 있는 그 관점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먼저 일단 서구한테 있어서 자연은 정복이나 극복의 대상이었어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총균세라는 책을 알잖아요. 전 정말 소름 끼쳤던 게, 총균세라는 책이 아무리 봐도 사피엔스랑 뭔가 관련이 있어 보였거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사피엔스가 총균세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라고 작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균세라는 책도 둘 다 역사서야 되라. 둘 다 역사서야. 둘 다 역사서인데, 사피엔스는 인류라는 존재에 대한 규정을 하는 책이고요. 여기도 비슷한데, 여기는 기존의 역사는 뭐 왕이 누구였고 뭐 전쟁이 어땠고 이런 쪽이라면, 왜 구대륙과 신대륙의 차이는 뭐냐, 그걸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수능 비문학 지문도 엮여 있다고. 레트로바이러스가 뭐냐면, 내가 처음에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는 그 정황성도 없고 그 바이러스는 나를 죽일 거야. 또는 독성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살아남거나 또는 내 생식세포를 통해서 내 자손으로 전달하면 이미 내재돼 버리잖아요. 그게 여러 세대를 걸쳐서 우리 종 전체의 DNA로 숨어져 있어. 이게 레트로바이러스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야. 이게 이종으로 넘어가면 감염이 돼. 그래서 신대륙은요,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위아래로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험준해. 그래서 이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가축화시킬 수 있는 동물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구대륙은 좌우로 펼쳐져 있었어요. 가축화시킬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관점에서 자연은 정복과 극복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동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보면 알아. 중국은 해안선이 단순해. 그래서 강력한 중앙집권이 돼요. 서양은 완전히 복잡해. 강력한 중앙집권이 안 돼. 왜?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반도는 여길 막아버리면 끝인 거예요. 섬도 있어. 시칠리아 같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랑 붙어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험준한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틀어막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양과 서양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차이 때문에 자연을 정복이나 극복의 대상이라고 봤고, 여기는 이미 정복이 끝났어. 그러면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게 없어. 그냥 살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화합이나 융합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공계가 발달하지 못해서 동양은 서구의 물질 문명, 특히 군사력과 관련된 기술 때문에 완전히 정복을 당했었고, 그래서 근대화나 현대화를 통해서 지금 해결을 했죠. 반면에 서구는 그 물질 문명이 완전히 폐해까지 가버린 거야. 해법 모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영화 아바타 같은 경우 보면은 물질 문명의 폐해를 꼬집는 거죠. 주제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올게요. 이제 작품으로 관점을 좁혀볼게요. 자, 인물들이 있어요. 일단 반전도 때리겠지만 일단 설명을 다 할게. 이제 성기의 할머니죠. 옥화의 엄마예요. 여기도 옥화랑 똑같이 주막을 했어요. 당연히 주막은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는 거야. 그 중에 최장수와 인연이 있었고, 둘 사이에서 개연이 난 게 아닌데? 죄송해요. 최장수의, 그러니까, 잠깐만. 일단, 최장수와 옥화 엄마 사이에서 옥화가 났어. 됐죠? 그리고 최장수는 떠돌이니까 또 어디선가에서 개연이를 낳은 거예요. 됐니?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옥화와 개연이는 배달은 동생이야. 핏줄은 이어져 있어. 그러면 배달은 이모죠, 둘은. 근데 나이는 결혼 정년기인 15세에서 16세였던 거고. 그러니까 둘은 사랑을 했어요. 문제는 나중에 밝혀진 거지. 둘은 아무리 봐도 조카와 이모 관계라고. 그런데 얘네들한테, 이 어린애들한테, 야, 너희 조카랑 이모랑 그럼 얼마나 충격받을 거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떼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 봐. 지금 성기, 조모, 즉 옥화의 모에서 최장수 사이에서 옥화가 났고, 최장수와 다른 누군가에서 개연이가 났어요. 옥화는 또 떠돌이 중과 결혼해서 성기를 낳았어. 그럼 봐봐. 성기는 벌써 이쪽 둘 다 떠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양쪽 핏줄 다 떠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떠도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을 떠돌이로 살고 싶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던 거야. 첫 번째는 결혼시켜서 정착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운 곳에 절이 있으니까 절에라도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어. 성기는 결국에는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즉 역마살을 수용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 더, 내가 계연이랑 결혼하면 이것도 천륜을 어기는 거잖아. 근친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기는 사랑을 선택할 수 없어. 왜? 천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정착할 수도 없어. 왜? 역마살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운명을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거를 해석하는 학자들의 관점이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야. 첫 번째,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어요. 아니, 왜 운명을 그냥 소극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니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순리대로 살아라.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거야 라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요. 이게 전통적 관점이야. 10년 넘은. 그리고 이거는 제 견해기도 하고 최근에 평가원 교수님들의 견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라틴어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가 있어. 아모르 파티가 뭐냐? 아모르, 사랑이야. 파티, 운명.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절 되게 많았거든.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 피부색에 불만이 많았어요. 제 키와 외모에도 불만이 많았어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이 되잖아. 그냥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전 어딜 가나 행복하고 어딜 가나 좋아요. 물론 순간순간 제가 화를 낼 때도 있을 거고 기분 나쁠 때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사실 저는 제 감정을 어느 정도 이제는 다 조절하거든요. 때때로는 내가 화내는 게 연기일 때도 있어요. 집중하라는 거지. 집중해! 막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 분위기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 이제는 너무 평온해요, 삶 자체가. 그리고 때때로 큰 파도 오면 파도 타면 돼. 때때로 큰 파도 휩쓸리면 그것 자체도 나쁜 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내 삶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랑하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봐봐. 얘는 받아들였다 정, 반대했다 반. 그런데 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해석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요즘은 이쪽이에요. 초월했다고 보는 거야. 정반 합에서 합으로 갔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옆한자 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단순히 운명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찰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왜? 이 사람이 떠돌이 한다고 행복할까? 아니. 계연이라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잖아. 두 번째, 종교적으로 기이해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단순히 운명의 수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상을 봤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 거야. 말은 좀 어렵지만 일단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문제로 나왔을 때 보시면은 그 문제가 좀 이해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이제 작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초반부 인사배 세팅, 특히 줄거리 있으면 무조건 확실하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놓치면 끝나요. 자, 아들인 성기가 있어. 역마살이라는 운명. 인물의 성격이죠. 역마살,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걱정하는 옥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할까? 정착을 시키려고 최장수 영감의 딸 계연이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계연이가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야. 해결 방법은 뭐야? 떠나보내야죠. 결국 정리하면 뭡니까? 성기와 계연은 조카와 이모 사이였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명시적으로 밝혀진 상태는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반전 때리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둘은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둘이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어쨌든 가족이라는 게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면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만 봤어요. 자, 그럼 봐봐. 옥화와 그의 아버지 누구겠어요? 최장수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세팅을 한 거야. 옥화의 아버지 누구야? 최장수. 그 아버지의 딸 누구야? 계연이. 결국 조카란 얘기죠. 자, 성기는요. 너무 불만족스럽겠죠. 해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옥화는 수용하는 거예요. 옥화를.
계연이는 수용하는 거예요. 성기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현대사회도 이런 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막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그냥 되게 순간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뭐 데려와 살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거기 살 수도 없는 거고. 약간 그런 것도 일종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뭐 왓챗 같은 것도 있고 인스타 DM도 있으니까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 코로나 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근데 어떻게 서로 더 이상 진척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 그러니까 잘 들어. 내가 지금 내가 뭐 씨발 뭐 죄송해요. 영나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내가 막 양다리 걸친다 이런 게 아니라, 야 호감은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어떻게 당장 내가 사귈 수도 없는 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안부 인사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알려진 거잖아. 둘이 혈연 관계라는 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헤어져야죠. 그리고 봐봐. 세 번째.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대. 무슨 얘기야?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의 공백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줘야지. 무슨 일이 있었어? 다시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성기는 이미 뻗어 있던 거야. 왜? 우수, 경칩도 다 지나서. 경칩이 뭐니? 개구리가 깰 때예요. 봄이 만연할 때야. 청명 무렵에 비가 질근거릴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복숭아 진달래들 울긋불긋, 즉 이제 완연한 봄이에요. 꽃이 피었어요. 자, 아들이 지금 죽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미음, 죽 같은 거 끓여줘야죠. 너 아직도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니? 장가들어 나랑 살겠니? 그럼 봐요. 지금 옥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 정착했으면 하는 거야. 장가들어서 계연이가 아닌 누군가와. 두 번째는 그럼 죄송해요. 이게 정착이구나. 얘가 원했던 강원도 쪽으로 갈래? 아니면 정착해서 살래? 다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성기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성기가 죽을 게 예상될 거예요. 왜? 상사병 때문이죠. 왜? 운명을 거슬러서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옥화가 너무 답답해서 알았어. 내가 이제 설명을 다 해줄게 라고 이제 반전 때리는 거죠. 그럼 봐봐. 지금 흐름상 보면요. 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 건 이듬해가 됐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그 해 아직 봄이 오기 전이잖아요. 봄이 왔잖아요. 여기는 봄이 오기 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역행한 거죠. 여기서 과거 사건이 들어온 거죠. 과거 사건을 통해서 반전을 때려준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 결국에는 최장수는 누구야? 우리 아빠야. 너 할머니라고. 너 할아버지라고. 계연이는 누구야? 사마귀로 보아서 이모야. 자, 지금 사마귀 봐. 사실 굉장한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귀를 근거로 두 사람이 근친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고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36해 전에. 왜? 그러니까 지금 성기 엄마가 36살 정도 됐나 봐요. 35살, 36살. 네. 그러면 근친이 아니면 우연이었다면 그럼 이렇게 하게 두 사람이 망가진 거예요?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는. 계속 볼게요.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듯 제자를 내놓은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형형한 광채를 띠고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즉 성기는요. 기존까지 이유를 모르고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유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봐.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냥 끝도 없이 아파요. 근데 이유를 알았잖아요. 뭐가 보이겠어? 해법이 보이는 거야. 해법이. 이제 성기는 살아나겠죠. 해법을 찾을 거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죠. 차라리 몰랐으면 어쩌게. 근데 이제 알아버렸잖아. 혈연이라는 거를. 그럼 어떻게? 혈연의 가능성인데 너희 둘을 어떻게 결혼을 시키니?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타당성이 있죠. 이거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건 이성적이죠. 왜? 봐봐. 지금 이 사람들이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추측이야.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많아질수록 그럴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으면은 그런 확률도 없다고 판단하니까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측할 단서들도 많아졌고 확률도 많아졌으니 결혼을 어떻게 시키냐고. 이건 굉장히 이성적이죠. 이성적으로 설득을 한 거야 이제. 어떻게? 나도 이제 이 반전 때리는 걸 알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죠. 왜? 혈육끼리는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엄마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왜? 봐. 지금 옥화의 결정 때문에 둘은 이별을 했고 그 이별 때문에 성기는 너무나 아파요. 그러면 지금 성기가 아픈 거는 뭐 때문이야? 옥화의 결정 때문이거든.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우리가요 그냥 쳐맞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또는 내가 아픈 이유를 알잖아. 그러면 치료 해법도 보이니까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아픈 이유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아픈 이유를 설명해 주니까 이제는 극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 즉 그 아버지는 역시 자신의 근본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근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떠돌이 중이었고 아버지는 강원도 쪽에 사신가 봐. 그래서 첫 번째 해법, 자신의 근본을 찾아보는 거야. 근데 그거는 답이 아니래. 두 번째, 정착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니래.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연이 당연히 아니야.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해법이겠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넘어서 어떻게? 엄마한테 옆판 하나만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 마지막 옆판이에요. 옆판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엿장수. 엿장수는 뭐예요? 떠돌이 하겠다는 거야. 결국에는 역맛살대로 살겠다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걸 단순히 잘 들어. 운명과 의지 사이에서 운명의 승리라고 보는 관점은 사실은 단선적이고 단편적이라고요. 이걸 최근의 관점으로 뭘 보는 거냐? 초월했다고 보는 거예요. 초월했다고. 깨달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이게 요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탕으로 성기는 이제 엿장수가 되는 거고 가는데 보세요. 세 갈래 길이 있는 거야. 세 갈래 길. 자, 봐. 첫 번째 다시 한번 뭐라고? 정착이야. 아니라고. 자, 하동이 있고 구례가 있어요. 자, 구례는 뭐야? 개연이가 있는 곳이야.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남는 길은? 예. 하동 쪽으로 간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주제. 운명의 수용이 행복을 줬다라고 보는 관점. 여기에서 조화를 강조하는 관점도 있고. 그래서 이건 긍정적 관점이고 운명을 수용한 게 행복해? 너무 소극적이야. 얘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하지만은 최근의 관점 뭐라고? 운명의 수용이 아니라 초월한 거라고요. 깨달음을 얻은 거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까지도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정, 얘는 반, 합이라는 변증법적 관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건 나중에 보기의 텍스트로 정리가 되면 좀 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필기는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봐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물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반전을 때리는 요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번 정답일 것이고 지금 다른 장수 없어요. 전부 다 화개장수야. 세 번째, 의식의 흐름이 아니에요.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속마음이 전개가 되는, 속마음 전개가 아니지. 사건 전개지. 4번, 상상적 공간이에요. 현실적 공간이죠. 5번, 독백 직접 인용이 없어. 독백 직접 인용 X 서술. 잘 들어. 개념 하나씩 다시 짚어볼게요. 잘 봐, 여러분. 자, 일단은요, 과거 장면 삽입. 오늘 첫 번째 개념어야. 이 작품에서. 과거 장면 삽입 말 그대로 시간순이 한번 역행해야 돼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해 봄이 오기
전이라고 있잖아. 찾아볼래? 어딨니? 그해 봄이 오기 전 있죠? 이게 방금 발췌도 갈 수 있는 근거 47번의 1번 선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잡아놨으니까 한눈에 딱 보이는 거야. 이거 발췌독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른 장소 아니라니까 전부 다 화개장터야. 화개장터에서 내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강원도로 갈 수 있어. 강원도는 뭐야? 아버지. 즉 나의 핏줄, 나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정착할 수도 있어. 세 번째는 구례로 갈 수도 있어. 구례는 근데 누구? 개연이가 사는 곳이야. 이도저도 다 아니고 어디라고? 하동으로 가고 있죠. 하동은 뭐라고?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됐죠? 3번 선지. 의식의 흐름이 되려면요. 말 그대로 의식이 흐름이 있어야 돼. 의식이라는 건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이 최소한 3문장 이상 나열돼야 돼. 그럼 보통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상적 공간과 대립되는 개념이 현실적 공간인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현실 지명이 있는지 보면 돼. 지명이 있잖아. 구례, 하동, 화개장터 전부 다. 네 번째,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어요. 이거는 문법 개념이야, 얘들아. 직접 인용은 따옴표가 있어야 돼.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간접 인용은 따옴표가 없이 가는 거예요. 됐죠? 인물의 내면을 따옴표로 표현하지 않았잖아. 작은 따옴표로 끌고 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전부 다 간접 인용이에요. 자, 하나 더. 독백이란 개념어를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돼요, 이것도. 근데 내가 해준 적이 있거든. 자, 나는 대화, 대화체, 대화적, 독백, 독백체, 독백적, 방백의 차이를 정확하게 안다, 손. 정확하게 안다, 손. 모릅니까? 그럼 좀 이따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점은 다 알죠? 1인칭, 3인칭, 관찰자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얘는 풀릴 것 같고. 자, 이쪽으로 올게. 자, 1번 선지부터 봐봐. 지금 향라적상과 고운 햇빛은 분위기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분위기를 세팅하는 거지 인물의 성격 세팅은 아니야. 그러니까 인물 성격 세팅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 뭐 역마살 이런 것들이 인물의 성격이라고 예를 들면. 그 다음 또 봐봐. 목소리와 뻐꾸기 울림. 지금 비극성이 약화돼요? 아니죠. 비극성 강화되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건지 앞에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작품의 주제는 비극성 강화죠.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 성기한테는 너무나 절망적 인생이었으나 해법을 찾았잖아요. 그럼 이게 글의 주제인 전환. 당연히 정답 3번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엮이려면 이거 개념으로 기억을 해놔. 5번째 개념. 역사적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6.25라든지, 예를 들면 뭐 광복이라든지, 뭐 3.1절이라든지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어야 시대적 상황이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화개장터는 오히려 공간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야. 공간의 의미와 인물의 선택의 의미를 부여했죠. 더 따라오세요. 자, 구례를 향해 간다는 거는 개연이라는 사랑을 찾아가는 거고, 내가 강원도로 간다는 거는 아버지라는 근본을 찾아가는 거야. 내 인생의 근본 찾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화개장터에 머무르는 거는 우리 엄마의 욕심이에요. 다 필요 없고 나는 뭐야? 하동으로 갈 거라고. 내 인생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개장터의 의미는 공간의 의미에 따른 선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시대적 상황 X라고. 갈등은 해소가 돼버렸어요, 이미. 왜? 이제 행복하잖아, 얘는. 필기를 꼭 2번 이상 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괜찮습니다.